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에 혹시 그 연령 제한에 걸릴까봐 막차를 타려는 분들이 은행에 몰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대출금리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까지 정부와 공유하는 대가로 금리를 꽤 낮게 책정해 놓은 상품인데 금리를 올린다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연 2%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 2%라는 숫자를 좀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소식. 네.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네. 이거 왜 청약통장은 이자율 안 올려줍니까? 참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네. 결국 올려줬고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그래서 정책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됐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주셨는데 어떤 거는 올리고 뭐 어떤 거는 안 올리고 네.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게 시장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공무원이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자기 담당 거 올리고 어떤 공무원은 안 올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그건 정하는데 일단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 대출을 올리는 거죠. 그런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같이 취급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공공주택에도 뭐 이번 대출금리 인상 여부가 달리 적용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신혼희망타운이란과 뉴홈이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정부에 나왔던 게 신혼희망타운인데 이 금리는 올리고 현 정부 들어서 나온 뉴홈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은 핵심 정책 상품이다. 이번 정부에 그 이후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정하는 바람에 이게 그 문서에도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상품인 뉴홈 대출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설마 신혼희망타운이 지난 정부 작품이라서 그냥 이거는 마음대로 되라 해서 올리겠어요? 설마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건데. 예, 조금 이상합니다. 그럼 신혼희망타운과 뉴홈도 그럼 하여튼 싼 금리겠죠. 시중금리보다 싼데. 그렇습니다. 얼마에 대출해 줄지는 나라가 정하는 건데. 맞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랐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이긴 하죠. 그래서 납득은 되죠. 그렇게 올리는 게 이해도 되고 그래서 청약통장 대출금리도 청약통장 예금금리도 올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은 올리고 뉴홈은 안 올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럼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에서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하는 주택인데 대부분 이제 분양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름에서처럼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 1년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족만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분양가가 만약에 3억이 넘을 경우에는 그 구입 자금의 30% 이상은 무조건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나중에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대출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상환하게 됐을 때 차익을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수익 배분 비율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인데 요거는 어떻게 정해지냐?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적을수록 또 빨리 상환할수록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나라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최대 한도로 이제 LTV 70%로 대출을 받아서 9년 이내에 갚게 되면 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익 중에 절반을 이제 나라와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라면 뭐 충분한 돈이 있더라도 최소 집값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무조건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받았다가 바로 갚을 경우에는 시세하고 분양가의 차익에 대해서 자녀 수에 따라서 10에서 30%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세보다 많이 싸게 주는 건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얼마에 싸게 공급하겠다 그런 기준은 없는데 보통 이런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뭐 70에서 80% 사이에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익이 생긴다 한다면은 그 차익을 대출 마치 이자처럼 더 얹어서 갚아야 되는 거죠. 뭐 강제로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긴 하는데 강제로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는 거. 네네.
그건 좀 이상해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만 들어보니 많이 싼 것도 아닌데 대출을 꼭 받아야 하고 뭐 꼭 수익을 나눠야 하고 하는 게 아주 많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많이 유리하진 않는데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기는 하지만 수익 공유할 걸 생각하면 그냥 시중은행 대출 받는 거나 이거나 인 셈인 거죠. 근데 그 금리가 얼마냐? 연 1.3%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또는 30년까지 전기간 고정금리예요. 그 점을 강조해서 홍보를 했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20년, 30년을 1.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금리가 8월 31일부로 0.3%포인트 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분양을 받아서 지금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도 이 금리, 올라간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1.3이라는 금리를 보고 이 결정을 해서 그렇죠. 계약을 하고 여기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올리는 게 지금부터 분양받으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8월 31일부는 이 1일부로 이 금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분들의 불만이 커지는 건데 이러면 이게 변동금리지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게 한 줄 추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이렇게 홍보는 이렇게 하고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싼 금리는 안 되고 시중금리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금리 적용해도 충분히 유리하십니다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것도 이제 새로 분양받으실 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해야지. 이거는 처음에 이 금리를 보고 결정을 한 건데 요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대출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이제 예비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책 정할 때 뭐 정책을 정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이렇게 소급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 정부 믿은 사람 자꾸 바보 되는 케이스를 만들면 이게 점점 더 이제 그렇죠. 양치기 소년 되는 건데 왜 이걸 그렇게 신중하게 안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약통장 가점제라든가 그 당첨자 선정 순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경된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정책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정책 대출이라면은 그럼 단가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 새롭게 나온 뉴홈이라는 이 공공주택의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 중에서도 이제 신혼희망타운하고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나눔형이라는 주택입니다. 분양가를 이건 시세의 70% 이하로 무조건 정합니다. 이제 싸게 공급하는 거죠. 대출은 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을 하고요. 금리는 아까 신혼희망타운보다는 높습니다. 최저 1.9에서 3%인데 40년 만기로 최대 5억 원까지 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 주택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면 LH에 되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에 되팔게 되면 차익을 개인과 공공이 각각 7대3. 이것도 차익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팔 때는 되파는 건 반드시 LH에만 되팔 수 있고. 뭐 5년 나중에 더 팔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 전매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그렇더라도 공공에 팔 수 있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차익은 다 자기 거고. 차익은 무조건 7대3으로 나누긴 해야 되고요. 그럼 10년이나 20년 후에 팔아도? 이건 대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양할 때 시세보다 싸게 3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조건을 이제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분양가가. 큰 틀에서는 뭐 서민을 위해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고 수익을 공유한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이게 청약통장 금리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건 뭐 납득이 되는데 같은 구입자금이라도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선택사항인 뉴홈 대출은 뭐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로 동결을 하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랬다는 소식 그리고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들어보죠.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필요한 분은 빨리 대출 받으러 오세요. 그랬나 봐요. 뭐 많이들 몰렸다는데. 빨리 받으시라고 한 건 아니고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뒤로 이제 나 앞으로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차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게 50년 만기 주담대는 현재 기준으로는 만기가 가장 긴 초장기 대출 상품인데요.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조만간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연령 제한을 둘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거죠. 5대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처음 출시된 게 지난달 초인데요. 이번 달 10일까지 취급액이 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대략 40일 만에 1조 원 이상 몰린 걸 두고 이 금융당국에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렸다면서 예의주시를 하게 됐던 건데 심지어 10일부터 21일까지 열흘 사이에 이 50년 만기로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 또 이뤄진 겁니다. 네, 40일 동안 몰렸던 1조가 네. 최근에는 열흘 만에 동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50년 만기 대출을 굳이 받으려는 이유가 이 집을 사서 50년 보유할 일은 없고 네. 대개는 10년 안쪽에 다 파시는데 그렇죠. 만기가 긴 대출을 받아야 우리는 대출할 때 원금을 만기까지 아무튼 다 갚으라고 강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받은 금액을 50년으로 잘라야 그래도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드니 네. 그렇게라도 해서 부담 줄여보자라는 거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출 받으러 몰린 건데 이제 막는 논리는 40살이 이거 받으면 90살까지 갚겠다는 건데 네, 네.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논리로 막으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봤던 건데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 여명과 미래소득 추이를 고려해서 대출을 줘야 이 은행들도 돈 떼일 걱정을 안 하는데 예. 이렇게 대출해 주면 돈 떼이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이 주담대는 8년 이내 상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걱정은 사실은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적어도 이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 84세까지는 살아서 끝까지 대출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 50년 만기 대출을 해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장년층이 굳이 50년 만기까지 이렇게 늘려서 기간을 늘려서 대출 받는 건 현재 남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DSR 규제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DSR은 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합쳐서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 예. 말하자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 받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기를 늘릴수록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은 줄어드니까 네. 3, 40년 만기일 때는 뭐 DSR 규제 때문에 대출 안 나옵니다. 혹은 뭐 대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 50년 만기로 늘리면서 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든지 뭐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끌어올렸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 대출 더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죠. DSR 규제라도 40년 동안 자르는 것보다는 50년 동안 원금을 자르면 한 달에 나가는 원금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같은 그렇습니다. 소득일 때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규제한다는 겁니까? 그럼 몇 살 이상은 몇 년 만기가 이렇게 긴 거는 못 받고 뭐 그런? 네, 이게 군불은 잔뜩 돼서 이제 연기는 가득해졌는데 예. 아직도 이 구체적인 규제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당국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대출 문턱을 알아서 좀 높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했던 농협은행이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고 우리는 이제 안 팔게요라고 선언을 했고요. 수협은행이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일단 대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대한민국 원화를 쓰는 거 똑같은 아파트 사는 건데 어떤 은행 가면 연령 제한이 있고 그렇죠. 어떤 대학 그게 이제 은행 자율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커피 네. 주고 어디 가면 녹차 주더라 하는 그런 경쟁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라 이걸 정부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네, 하는 네, 거에 맞습니다. 따른 변화라서 딱 맞득찮은데 알겠습니다. 역시 또 그런 소식이 있었군요. 가계부채 자꾸 늘어나니까 신경 쓰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꼭 이게 네. 타겟이거나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늘지만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조용히 넘어갔을 문제인데 상황 자체가 문제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죠. 도대체 왜 느는 거야? 이제 하다가 보면 가끔 저렇게.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목표를 2%로 두고 있어요. 예, 못 박아두고 있죠.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다 경기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예.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물가가 요즘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도대체 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금리 그만 올릴 거예요? 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2%요. 라고 답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가 정한 건데 그게 자타 목표입니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요,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간간히 나오다가 최근에 부쩍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물가 목표치 2% 맞추느라고 기준금리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물가 목표치를 3%로 올려라. 그러면 기준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 목표치가 왜 2%냐,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왜 2%냐 하는 건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누군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다들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989년에 뉴질랜드가 당시에 처음으로 물가 목표치라는 걸 정하고 그때 당시에 2%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유행을 했었는데 미국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정한 것도 2000년대 들어서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는 4%가 목표치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랑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물가 목표치가 한결같이 같을 수가 있냐. 이제는 물가 목표치를 올릴 때가 됐다. 물가를 2%로 맞추려고 하는 건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이제 미국 민주당의 의원이 하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를 3%로 올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니까 기준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도 없고 주식시장 좋고 부동산 시장 좋고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3%면 좀 어떠냐? 아, 그런 거네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4% 5% 때도 살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데 또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반론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죠. 물가 목표치라는 걸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해두고 그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소비자들도 물가가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서 실제로 목표한 물가가 되는 건데 물가 목표치를 이제 한번 수정하게 되면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많이 오르거나 반대로 물가가 많이 내려가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 목표치를 바꿔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네요. 그럼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이 엉망이 된다. 물가를 안정시키기도 어렵고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물가 목표치를 3%로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하려면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나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물가 목표치를 바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꼴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꼴대로 옮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물가 목표치는 2%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또 목표치를 3% 또는 4%로 설정을 해서 통화정책을 운용을 했을 때 경기랑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기로는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혼희망타운 금리도 올리는 건 좋으나 예전에 받았던 분들까지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이건 정책의 신뢰가 깨지는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원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하나 더 보죠. 얼마 전에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자녀만 돼도 다자녀로 인정해주고 혜택 맞습니다. 주겠으니 둘이라도 좀 낳읍시다 하는 걸 텐데 공공주택 청약할 때도 그러면 이제 2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이제 올해 11월부터 바뀌는데요. 3자녀가 아닌 2자녀 가구도 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자녀 수 배점이 총 40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3명이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 이상은 4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자녀가 추가돼서 2자녀면 25점, 3명이면 35점. 그리고 4명 이상은 40점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뉴스죠. 그런데 기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자녀 특공 물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만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자만 좀 늘어나니까 이 소식이 아주 이렇게 뭐 반가운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 자산 요건을 반영하는 내용도 11월부터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된 게 정부가 올해 3월에 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이 내용이 나온 올해 3월 28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예상 가능합니다. 네, 말씀해 이렇게 주시죠. 혜택을 새롭게 만들면서 지금부터 나오신 분들부터 합니다라고 하면 자꾸 뒤로 미루죠. 물론 아이를 낳는 게 정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굳이 낳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 낳으라는 그런 걸 이제 더 자극할 수 있거나 할 수는 네. 있을 텐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더 좋은 거 또 나오겠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3월 28일이라는 기준이 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도 좀 문제인데 지난 이제 3월 28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라면 이 공공임대나 분양 모집 때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소득 자산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자녀 이상이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자산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평균으로는 257만 원까지 벌시면 청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은 3억 6,100만 원까지만 받아줍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10%포인트 더 얹어주면 월평균 소득 578만 원까지 청약하실 수 있고요. 자산이 이제 3억 9,700만 원까지여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유한 분이라도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 혜택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굳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박 작가님,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식 살 때 대출해 주던 거 이제 줄이거나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일단 신용 공여 잔고가 많이 늘어서 그런데 연초보다 지금 한 4조 원 정도 늘어서 연중 최대거든요. 근데 신용 공여 잔고가 늘었다라는 거는 빚으로 하는 투자가 늘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빚으로 하는 투자가 늘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에 얼마나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급증을 한 건 이른바 몇몇 테마주들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빚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 늘게 되면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더 과도하게 오르는 자극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 빚으로 하는 투자가 나쁜 거면 가족한테 빌린 돈이나 은행에서 대출해서 빌린 돈이나 그런 돈으로는 다 주식 투자 못하게 막아야지. 그건 규제를 안 하면서 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만 규제를 하는 건 돈 빌려줄 가족도 없고 자본도 적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이다. 이런 주장도 좀 맞붙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그죠? 규제해야 될 때는 규제할 텐데 규제하고 나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동결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만 뉴스는 잠시 후에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죠. 예,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다가 2자녀만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고 할 때 이 월소득 기준을 좀 덜 엄격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 월소득 기준이 657만 원에서 878만 원을 올린다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